또 한국은 망상에 기반한 가설을 주장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네요. 하버드 대학 인류학 교수가 마야 문명의 기원이 한반도에서 도래했을지도 모른다 는 주장에 중국인 교수가 화를 내며 한 말입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보며 반박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밖에 안 걸리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웃음에서 시작된 이야기. 저는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오랫동안 중남미 고대 문명, 특히 마야 문명을 연구해 왔습니다. 유카탄 반도의 유적지들을 직접 밟으며 수백 점의 석비와 유물들을 분석했고, 고고학적 발굴과 고문서 해독을 통해 마야의 사회 구조와 종교적 상징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마야 문명에 몰두해온 저에게 어느 날 동료인 제레드 뒤마인 교수가 다소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류, 이런 얘기 들어봤어? 동현이라는 한국 교수가 마야 문명과 고구려 문명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논문을 냈대. 처음엔 실소가 나왔습니다. 고구려라니요. 아시아 대륙 끝자락, 현재의 북한과 중국 동북부 일대에 존재했던 고대 왕조 아닙니까? 반면 마야는 지금의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완전히 다른 대륙, 다른 시공간의 문명입니다. 저는 비꼬듯 웃으며 말했죠. 고구려와 마야라니 반대편 대륙인데 도대체 무슨 연결점이 있다는 거야? 그야말로 픽션에 가까운 얘기군. 하지만 제레드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웃었어. 그런데 실제로 논문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더군. 민속학적 유사성, 건축 양식, 장례 문화, 두개골 변형 관습, 심지어는 천문 관측 방식까지. 그냥 한 번 읽어봐. 판단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 그 말에 저는 며칠간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그 논문을 조용히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김동현 교수라는 이 한국 학자의 글은 단순한 우연이나 민속적 추측이 아니라 방대한 자료와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장군총과 마야의 파칼 왕릉 구조를 비교하며 각국의 피라미드형 무덤 구조와 내부 통로 시스템, 계단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세부적인 유사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고구려의 예mek 문화와 마야의 태양 숭배 사상이 일정 부분 공통된 기하학적 상징 체계로 구현되어 있다는 분석도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문명이 유사하다고 해서 꼭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정교한 유사성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비웃음으로 넘기기엔 무언가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랜 학문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고대 문명을 바라보며 간과해온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논문을 덮으며 다시 뒤마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웃기 전에 자료부터 봐. 네, 그는 옳았습니다. 지금 제 호기심은 아주 낯선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 시작은 제가 처음엔 무시했던 바로 그 논문이었습니다. 한국행, 그리고 충격. 저는 결국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현 교수님의 정중한 초청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학문적 직감에 이끌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출국 전까지도 마음 한켠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반도의 유적들이 중남미의 마야 문명과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여전히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진지한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대학교 강의실에서의 세미나 참석이었고 곧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삼국시대 유물과 고구려 시대의 석관묘, 무덤 벽화,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고도로 조직된 문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동현 교수님은 고구려의 문화가 단순한 토착적 고대 문화가 아니라 국제 교류를 통해 다층적인 형성 과정을 거친 복합 문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건 경주와 마주한 실물 유적들이었습니다. 경주의 박물관에서 저는 가야의 편두 풍습, 즉 아이의 머리를 이마 쪽에서 압박해 납작하게 만드는 전통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용히 제게 물으셨죠. 드류 교수님, 이 풍습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그 순간 저는 마야의 엘리트 계층, 특히 귀족과 사제들이 행했던 두개골 변형 풍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야에서도 두개골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지위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명이 각각 반대편 대륙에서 그러한 유사한 관습을 가졌다는 사실은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구려의 장군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고분이라기보다 하나의 구조물, 아니 하나의 상징 체계처럼 보였습니다. 석재를 계단형으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형 구조는 마야의 팔렌케에 있는 파칼, 왕릉을 떠올리게 했고 내부에 존재하는 통로 구조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단순히 외형의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만이 아니라 내부에 의례적 기능을 가진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게 장군총의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칼 왕의 무덤처럼 장군총 역시 계단형 구조이며 내부에는 일종의 신성한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형식적 유사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화적 공명과 보편적 상징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제가 믿어왔던 학문적 확신, 마야 문명은 고립된 대륙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독립적 체계라는 가설이 점점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질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두 문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문명화된 현대의 도시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뿌리를 내려온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순한 비교 연구가 아닌 뭔가 더 깊고 근원적인 질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현장 조사. 저는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과 개성에서 확인한 놀라운 유사성은 저를 더욱 깊은 현장 조사로 이끌었고 결국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 멕시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치아파스주 팔렌케 유적지, 그리고 유카탄 반도의 치첸 이트사와 코반 지역. 이미 수차례 방문했던 곳이지만 이번 여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와 가야라는 새로운 시각을 들고 현장을 다시 보는 여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준 사람은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알베르토 델리오 교수였습니다. 그는 멕시코 국립인류학연구소 소속으로 팔렌케 왕릉과 마야 귀족 무덤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하자 그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유적지로 안내했습니다. 고온다습한 정글을 헤치고 들어간 석조계단 위에서 우리는 마야 귀족 무덤 중 하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사전 준비해둔 유물 사진을 꺼내 보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드류, 이걸 보세요. 이 귀걸이, 재질은 청동입니다. 청동제 장신구는 마야 중후기 문화에서 매우 드문데 이 형태와 문양을 보십시오. 한국에 가야 유적지에서 출토된 귀걸이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양의 대칭성, 균형 잡힌 곡선, 심지어 중앙부의 장식 패턴까지. 그것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마치 동일한 미적 감각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 토기입니다. 알베르토는 또 다른 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도기에 새겨진 선형 문양은 한국, 경남 지역에서 출토된 가야 토기의 그것과 너무도 유사했습니다. 특히 내부의 소형 그릇을 안에 함께 묻는 부장 방식은 제가 한국에서 박물관을 돌며 본 장내 유물들과 거의 같았습니다. 드류,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야 유물에서 발견된 이 복식 문양은 한국 가야 시대 유물과 거의 동일하죠. 알베르토의 말은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늘 유라시아 대륙 내부의 문화 전파에만 익숙했기에 태평양을 가로지른 문화의 흔적에 대해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바로 이 땅 위에서 고구려 장군총의 석조 구조와 마야, 피라미드의 계단식 축조 방식이 겹쳐 보였고 이제는 장신구, 토기, 심지어 의뢰까지도 두 문명의 실질적 연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멕시코시티의 숙소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감지 못한 채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장의 유물 사진, 한국에서의 기억, 그리고 알베르토의 말이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질문이다. 그리고 나는 답을 찾아야 한다. 제가 알고 있던 문명 간 교류의 지도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재편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문명의 실루엣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맥족 언어와 마야어의 수수께끼. 김동현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고구려와 마야, 문명의 언어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서 한 문명의 세계관, 사고방식, 문화적 구조를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간 유사성은 결코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는 예맥어, 특히 고구려 방언에서 발견되는 특정 어휘와 문법 체계, 그리고 마야어의 구조 간에 흥미로운 유사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참고자료 정도로 여겼으나 교수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저는 점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사로잡은 것은 숫자, 체계의 유사성이었습니다. 예매거에서 하나, 둘, 셋을 나타내는 고대 표현이 마야어의 13을 나타내는 어휘와 유사한 발음 패턴을 보였고 숫자를 세는 순서와 운율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자연 명사, 특히 물, 불, 산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 요소를 지칭하는 단어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두 언어 모두 비슷한 자연 환경을 경험한 이들의 집단 기억이 언어에 반영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계 언어학적으로도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작위 언어 간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의문적 및 의미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자료만으로 확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수치는 그 자체로 학문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마주하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문화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고대 인류가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 지어온 것은 아닐까?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마야 문명 간의 유사성은 단순한 구조적, 시각적 유사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보다 깊은 층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고대 문명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저에게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국제학술회의의 격돌. 2025년 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 인류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들이 모여 고대 문명 간의 교류와 기원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였고, 저와 김동현 교수, 그리고 멕시코의 알베르토 델리오 교수는 공동 연구 발표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야 문명과 고구려 문명의 구조적 유사성과 문화적 연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처음 발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청중들의 표정은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장군총의 피라미드식 계단 구조와 파칼왕의 묘소 내부 설계도를 정밀 비교하며 청중을 사로잡았고, 알베르토 교수는 마야의 복식 문양과 가야 시대, 금속장 신구의 유사성, 장례시 부장품의 배치 방식까지 세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설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예매거와 마야어의 구조적, 의문적 유사성 데이터를 정리하여 설명드렸고, 양 문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양 숭배 신화, 하늘과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례적 계단 구조의 개념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한치의 과장 없이 우리가 발견한 이 놀라운 유사성들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학문적 데이터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중국 대표로 참석한 장팅위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 지방 정권에 불과합니다. 고구려가 마야 문명과 연관되었다는 주장은 한국의 민족주의적 환상일 뿐이며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을 가득 울렸고 일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베르토 교수는 멕시코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민족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과학적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류학적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여러 곳에서 박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 속에서 이 논쟁이 단지 민족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닌 진정한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 연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정치적, 문화적 도전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론자의 고백.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팅위 교수의 격렬한 반박이 회의장을 진동시킨 직후였고,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구의 시작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와 마야,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문명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니요. 저에게 그것은 하나의 민족주의적 낭만 혹은 상상력의 과잉처럼 보였습니다. 말을 하며 저는 한순간 숨을 골랐습니다. 제 마음속의 갈등과 그간의 변화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동료의 권유로 자료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으로 날아가 고구려 유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장군총, 대릉원, 가야 고분,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장신구와 건축적 레이어 구조까지. 그 하나하나가 제가 멕시코에서 수없이 살펴보았던 마야의 유물과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멕시코로 돌아가 마야의 중심지였던 팔렌케와 치첸 이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고대 유물과 닮은 점들을 확인했고 알베르토 교수와 함께 구조와 양식, 의례 형태까지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통계적으로, 기호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유사성이 정말로 단지 우연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제 학문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고대 문명 간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강조해온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그 틀을 깨는 새로운 퍼즐 조각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고백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연구를 조롱했고 회의적이었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데이터를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진실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장팅위 교수조차 더 이상 반박을 이어가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단지 충격 때문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 외면해온 어떤 연결성에 대한 직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걸음을 내디딘 학자로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다. 저는 조용히 회의장을 걸어 나오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서 인류의 문명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제가 전한 마지막 문장은 제 자신에게도 학계 전체에게도 진심 어린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DNA 분석입니다. 고구려와 가야 고분에서 나온 유골과 마야, 문명의 유적에서 발굴된 유골의 유전적 상관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나 추측에 기대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발표가 단지 선포로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고대 문명 유전자 비교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그 책임 연구자 중 하나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흥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미 양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협조를 얻어 관련 유골 샘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분석은 2026년 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샘플은 독립적인 3곳의 유전체 연구소에서 교차 분석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인류 고대사에 남은 가장 크고도 미스터리한 공백 중 하나가 처음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열릴 수 있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저는 서울에서 보았던 장군총의 묵직한 돌 계단과 팔랭케에서 내려다보던 파카랑, 피라미드의 날카로운 각도를 떠올렸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내부의 철학과 구조,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는 놀라울 만큼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문명들의 후예가 실제로 어떤 혈연적 연결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밝혀낼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역사는 정말 완전한 것일까요? 혹시 수천 년 전 거대한 대륙을 가로질러 이어졌던 인류의 여정과 교류가 단지 문서로 남지 않았을 뿐 사라지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그 잊혀진 연결고리를 다시 발견하려는 찰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허황된 소리다. 혹은 과학은 우연의 영역까지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진실은 늘 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진실을 맞이할 용기를 가질 차례라는 것을요. 우리가 아는 역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잊힌 연결고리가 두 대륙을 잇는 위대한 문명의 고리를 풀 열쇠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의 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